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57명으로 23일 만에 6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검사자 대비 양성 비율도 낮아지고 있는데 방역 당국은 확산세가 억제되며 정점을 완만하게 지나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도권에 적용 중인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내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요양병원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요양병원 종사자들은 매주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방역도 강화됩니다. 민주당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사면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는데 국민의힘은 반성이라는 전제 조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올해는 세제 개편과 청약제도 개선 등 각종 부동산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적용됩니다.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런 변화들이 매물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9시 뉴스 코로나19 확진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657명, 국내 발생은 641명입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이후 23일 만에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검사 수가 약 2만 건 늘었는데도 확진자 수는 감소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반갑지 않은 소식이 아직 더 많습니다. 요양시설과 교정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전국 교정시설 관련 확진자는 126명이 더 늘어서 이제 1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심야 시간대 영업을 한 지하 유흥업소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는데 당시 업소에는 손님 70여 명이 모여 있었고 이 가운데 자가격리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산세가 조금씩 저지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 오늘로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은 2주간 더 유지됩니다. 특히 수도권에만 적용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가장 심각한 집단 감염은 요양병원 관련인데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소식은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동일 집단 격리된 전국 요양병원은 14곳. 이곳에서만 확진자가 약 1000명이 나왔고 사망자도 100명에 육박했습니다. 시설 특성상 고위험군이 많이 머무르는데 치료 병상이 충분치 않아 확진자가 제때 이송되지 못했고 비확진자도 함께 격리되는 동안 추가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가 긴급 대응 계획을 내놨습니다. 먼저 종사자는 비수도권의 경우도 매주 진단 검사를 받습니다. 고위험 시설을 다녀왔다면 의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감염 발생 시 확진자와 비확진자, 접촉자를 분리한 뒤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시설 내 감염을 차단하고 제때 치료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감염 취약시설의 방역을 강화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이면 확진자 감소세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실제 최근 한 달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거리두기 단계를 현재 수준으로 격상한 뒤에도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3주가 지난 최근에서야 다소 줄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새롭게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도 직전 한 주에 비해 절반 아래로 낮아졌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1에서 1.0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2주간이 금년도 한 해의 코로나19 상황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 2주간만 함께 노력하면 이제 3차 유행은 정점을 지나 점차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적용 중인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내일부터 비수도권에도 적용됩니다. 또 오늘로 종료 예정이었던 현재 거리두기 단계와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도 함께 2주 더 연장됩니다. 다만 실외 겨울철 스포츠 시설과 수도권 9명 이하 소규모 학원 운영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한편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 수도권 실내 체육시설도 제한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청와대 청원글엔 10만 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매일 전해드리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보다 더 정확하게 확산세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검사자 대비 양성 판정 비율입니다. 추세를 분석해 봤더니 방역 조치가 강화된 지난해 12월 초부터 이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서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렇게 조심스럽지만 희망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가동 중인 수도권 임시선별진료소의 검사자 수는 하루 3만에서 4만 명. 이 가운데 확진자 수는 평균 100여 명 내외입니다. 이 수치를 제외하고 기존 집계 대상인 의심신고 검사자의 양성 판정 비율을 분석해봤습니다. 감염자 수가 급증한 12월 초부터 살펴보면 평일 확진 비율은 주간 단위로 볼 때 12월 초 3.5%에서 이번 주 1.6%로 크게 낮아졌고 휴일 확진 비율 역시 12월 첫 주말 4.8%와 3.1%에서 어제와 오늘 2.4%와 1.8%까지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방역 강화 조치가 이뤄진 지난해 12월 초부터 확진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점은 통계적으로 볼 때 확산 차단의 긍정적인 신호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확진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잘 찾고 있다는 거고 더 낮추어서 검사 양성률 자체를 1% 밑으로 떨어뜨려야 되고 정부는 확진자 수 감소가 고무적이라면서도 지역사회 감염 저변이 넓은 3차 유행의 특성상 감소 속도는 매우 완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는 더 이상 확산을 멈추고 아슬아슬한 저지 국면에 계속 진입해 있거나 혹은 정점을 지나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국면으로 보고 있으면서 방역 당국은 이와 함께 최근 집단 발생이 줄었는데도 확진자 수가 일정하게 나오는 데엔 소규모 모임과 개인 간 접촉에 의한 확산 때문이라며 거듭 모임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수도권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휴 기간 신규 확진자는 다소 줄었지만 감염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주말 새 확진자가 급증해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취해졌고 경기도 고양시의 요양병원에서는 새로운 집단 감염도 발생했습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인천 계양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한 건 지난해 연말.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직원 7명 확진된 뒤 환자들까지 검사를 확대하자 3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말 새 43명까지 는 겁니다. 포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송 가능 환자는 병실 배정을 완료했고요. 투석 환자 등 이송이 어려운 환자는 요양병원에서 치료 치료했습니다. 하루 새 서울은 195명, 경기는 201명, 인천은 48명 확진자가 늘었는데 교회나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양천구 요양시설 관련 15명이 추가 감염됐고 구로구 요양병원 관련도 6명이 더 늘어 누적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송파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도 11명이 추가로 확진돼 가족 등 71명으로 전파됐습니다.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요양병원에선 지난 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9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용인시 수지구의 한 교회에선 교인 22명을 비롯해 28명이 감염돼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선 익명검사로 2,000명 넘는 숨은 감염자를 찾아냈는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맞춰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수용자를 대상으로 5차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12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로써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장덕수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는 어제 수용자 1,100여 명을 대상으로 5차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선 4차례 조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조사 결과 12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7명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차 조사 당시 신규 확진자 수 300명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줄었지만 지난달 30일 실시한 4차 조사 때와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흘 만에 또다시 1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1,000명을 넘었습니다. 수용자와 직원, 가족 등 중대본 기준으로 1,084명에 이릅니다. 수용자만 보면 1,040명으로 지난달 1차 전수조사를 받았던 전체 수용자의 43%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에 따라 교정당국은 우선 동부구치소 비확진자들을 내일까지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 수용률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을 상대로 모레 다시 전수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다른 교정시설로 감염 사태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강원 북부교도소에서는 어제 수용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모두 동부구치소에서 이송된 수용자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에서 이송된 수용자는 1인 1실을 사용하게 하는 등 수용자 간 접촉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송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면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동부구치소를 포함한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10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수용자 987명, 출소자 74명, 직원 26명이 격리 중이며 21명은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2차 재난지원금조차 받지 못한 대상자들이 적지 않은데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도대체 언제 받을 수 있는 건지 현장에선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용덕 기자입니다. 체육관을 운영하는 김범중 씨. 코로나 사태 이후 문을 여닫는 것이 반복됐습니다. 7월 이후엔 수강생도 뚝 끊겼습니다. 신규 회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으나 안 들어오나 매출은 계속 없는 상태예요. 기대했던 재난지원금도 감감무소식. 검토하는 게 많아서 결과가 안 나온 게 많아요. 대략 어느 정도로 많은 거예요? 그 인원이? 이건 3만 명 정도 돼요. 이거 처리해야 3차가 진행되거든요.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다 문 닫은 이 가족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남편이 일용직 근로로 생계를 유지할 만큼 막막한 상황이라 더 속이 상합니다. 2차 지원금에 대해서 추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너무 큰 금액처럼 느껴지고 준다고 이제 하기만 얘기를 하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지푸라기를 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계속. 3차 지원금 발표 이후 이처럼 2차 지원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제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더 화를 내는 것은 지급이 언제 될지, 왜 늦어지는지 속 시원한 설명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화가 안 나는데 계속 이번 주 이거 지금 그렇게 얘기만 한 게 지금 바뀐 게 지금 한 7번 돼. 7번. 추석 전에 받는다고 했는데 통화가 안 되고 제가 하루에 한 10대부터 전화를 하거든요. 야, 2차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3차가 나오겠냐고. 정부는 이달 초 3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는 나오는데요. 저희한테 아직 공지는 안 나왔거든요. KBS 뉴스 김영덕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깜짝 제안이 새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조건을 달며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여권이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를 깃털처럼 여긴다고 반발했습니다. 김비치라 기자입니다. 긴급 소집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이낙연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자신의 평소 소신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저의 충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선 그런 일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당내 사전 논의가 없었던 데 대해 최고위원회는 이 대표의 진정성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러면서 사면 문제는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에 전제 조건을 붙인 건데, 두 전직 대통령이 아직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당내 반발을 수용하고 여론 추이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당원들 중에는 또 국민들 중에는 그런 의견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최고위원회는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회의 전 아직은 지켜보자고 했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성이라는 전제 조건을 내건 것을 비판했습니다.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면 문제를 깃털처럼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곧 있을 것으로 알려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국내 인구가 줄었습니다. 태어난 사람보다 사망한 사람이 더 많은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현실화됐는데 반면 고령화 속도는 빨라져서 60대 이상 인구가 전체의 4분의 1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 절벽, 이제부터 시작인 듯합니다. 정세배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5,182만 9,023명. 1년 전에 비해 2만 838명이 줄어들어 사상 처음으로 인구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출생 인구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1년 만에 10% 넘게 줄어들면서 처음으로 3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급기야 출생 인구보다 사망 인구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령화 현상은 가속화됐습니다. 60대 이상이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육박한 반면 10대 이하는 16.9%에 그쳤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60대 이상은 8.2%포인트나 늘어났는데 10대 이하는 5.5%포인트 줄어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세대 수는 꾸준히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년 만에 60만 세대가 넘게 늘어났는데 특히 1인 세대가 급증해 사상 처음으로 900만 세대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4인 이상 세대는 꾸준히 줄어들면서 평균 세대원 수는 2.2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또 갱신했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올해부터 향후 2, 3년간이 출생자 수가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세대수 변화에 맞춘 주거, 노령 인구 증가에 대비한 복지 등 각 분야 정책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새해 부동산 전망 알아봅니다. 지난해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들을 쏟아냈지만 집을 사기 위해서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한다는 영끌이란 자조적인 유행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서민들의 박탈감은 오히려 커졌죠. 세제 개편을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사실 올해부터 시장에 적용될 텐데 암울한 부동산 시장에 반전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황정호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이 올해부터 시장에서 가시화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같은 세제 개편,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를 비롯한 청약제도 변화도 눈에 띕니다. 집이 있거나 특히 집을 여러 채 가진 경우 세 부담이 느는 걸 피하기 어려운데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올라가고 6월엔 양도소득세도 강화됩니다. 과연 이런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세 부담이 커져도 매물이 많이 풀리긴 어렵다는 진단. 보유세에 대한 부담을 느끼더라도 양도세 중과에 따른 세금하고 비교를 하게 될 거고 계속 좀 더 보유를 하려고 하는 형태로 정책 효과가 반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입지 좋은 매물이 조금만 나와도 시장에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30% 정도는 투자한 사람들이 집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그게 공급이에요. 트리거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3기 신도시 조기 분양과 공공임대 확대 등을 통해 전세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입니다. 공급은 항상 그보다 뒤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일정 부분 수요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공급 확대는 사실 단기에 실현하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임대료의 가격 불안이나 또 입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임대차 매물 부족 현상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새해 부동산 시장. 단기적으론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도심 내 질 좋은 주택 공급 방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오늘 국내 최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들과 딸을 판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는데요. 실제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누군가 자신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연락처와 아이들 사진을 도용해서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협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데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지연 기자입니다. 사정이 어려워 자식들을 팔기로 마음먹었다며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잇따라 3건의 글이 올라왔는데 아이들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공개됐고 여자아이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등 부적절한 표현들도 있었습니다. 해당 글에 적힌 연락처의 주인은 실제 사진 속 아이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애들을 맞는데 제가 쓴 게 아니고 사진이 얼마나 이쁘게 나왔는데 그 사진을 그런 식으로 쓸 줄은 꿈에도 몰랐죠. 피해 아동 아버지는 어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지게차 판매 글에 사기 거래가 의심된다고 댓글을 달았는데 판매자가 그 보복으로 아이들 사진을 도용해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게차 판매 글을 올렸던 사람과 아이디가 같다는 겁니다. 저한테 전화해서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많이 했었고 너희 애들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고 막 그런 협박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 같은 협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에도 같은 아이들의 사진과 함께 무료 나눔하겠다는 글이 해당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당시에도 글을 올린 사람은 중고 지게차를 거래하려고 연락하게 된 판매자였습니다. 판매자의 연락처가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에 등록돼 있어 사기가 의심된다고 댓글을 달았더니 댓글과 전화 등으로 협박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는 지난달과 오늘 글을 올린 사람이 아이디는 다르지만 동일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지연입니다. 지난해 숨진 택배기사 가운데 사인이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람은 모두 16명입니다. 과도한 업무로 택배기사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잇따르자 택배회사들은 분류 작업에 인력을 더 투입하고 심야 배송을 멈추겠다며 대책을 내놨었는데요. 이 약속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자가 가득 실린 손수레를 끌고 정육점 앞에 멈추는 남성. 짐을 옮기려던 중 갑자기 멈칫하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집니다. 영상 속 남성은 한진 택배 기사 40살 김모 씨. 2차례 수술을 받고도 열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식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는 거는 이제 많이 조금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수술이 또 앞으로 해야 되는 거죠. 지난해 10월 한진 택배는 밤 10시가 지나면 배송을 멈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휴대전화엔 자정 넘어서까지 배송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20시간 가까이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늦게까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롯데택배 기사 부부는 새벽 1시가 넘어서까지 문자 메시지로 언제 퇴근하느냐고 묻고 답합니다. 새벽 2시 반에 오더라고요. 잠을 거의 못 자고 하여간 출근을 했더라고요. 엘리베이터 타서 그냥 저절로 졸았다고. 연말엔 물량이 500개까지 늘어나 고3 아들까지 아빠를 도왔습니다. 일이 몰리면 사람을 더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바뀐 게 없습니다. 24일 날도 물량이 거의 400개가 넘었거든요. 너무 이제 혼자 하기 힘드니까 아들한테 부탁을 해서 같이 새벽 1시에 왔거든요. 대표이사까지 나서 고개를 숙였던 CJ 대한통운은 인력이 지원됐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전에는 뒤에 알바생이 한 명도 없었는데 지금은 한 명 정도. 근데 그 한 명 가지고는 아예 뭐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그런 인력이죠. 그러니까 그런 보여주기식 있잖아요. 코로나 유행 이후 물량이 급증하면서 일하다 실신할 정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택배 기사들. 소망은 단순합니다. 택배 업체들이 꼭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그 시간을 줄이니 그것만 해결되면은 거의 반 이상은 해결됐다고 보지 않을까요? 저희는 뭐 크게 바라는 거 없습니다, 솔직히.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새해를 맞아 준비한 기획보도. 오늘은 진화하는 사이버 공격과 피해 실태에 대해 알아봅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대폭 늘고 비대면, 원격 이런 단어들도 익숙해졌죠. 경제의 디지털화가 그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나쁜 짓도 함께 빨라지고 있다는 게 문제겠죠. 기업의 데이터와 돈을 노리는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 공격 가운데 국내외 보안기관이 뽑은 이 새해 최대 위협, 바로 랜섬웨어입니다. 언론에도 자주 등장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몸값을 뜻하는 랜섬과 소프트웨어의 합성어입니다. 서버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데이터를 탈취하고 이걸 볼모로 거액의 몸값, 그러니까 돈을 요구하는 대단히 악의적인 수법입니다. 최근에 재택근무가 늘면서 이 랜섬웨어가 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2018년 22건이던 피해 신고 접수가 지난해 110건으로 5배나 급증했고 최근에는 AI까지 이용해서 자동으로 표적을 찾을 정도로 수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랜섬웨어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국내 업체들의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취재했습니다. 오규정 기자입니다. 이 데이터를 복구를 해야 한다는 게 가장 급했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났죠. 해커한 돈을 줘서라도 그 데이터를 다 복구하고 싶었어요. 랜섬웨어에 감염된 컴퓨터 화면입니다. 파일이 한꺼번에 잠기더니 돈을 내면 파일을 돌려주겠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입금할 계좌도 안내합니다. 최근엔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보안이 취약한 개인 컴퓨터를 통해 회사 서버까지 감염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집에 있는 컴퓨터로 회사 PC에 연결해서 업무를 하는데 갑자기 랜섬웨어에 감염돼서 설계 파일이 안 열리더라고요. 실제 피해는 신고 건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기술보호협회가 지난해 탐지한 랜섬웨어 공격은 500여 건, 2년 사이 1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피해액만 2조 원에 이른다는 집계도 있습니다. 미리 데이터를 밖으로 유출한 이후에 암호화시키고 이 돈을 안 주게 되면 이제 이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기밀 정보를 인터넷상으로 유포시키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죠. 수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해커가 직접 공격 대상을 찾는 대신 이제는 인공지능 AI가 허술한 서버를 자동으로 찾아 공격을 시도합니다. 별 데이터가 없는 버스 정류장 전광판이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요새는 암호화폐라는 게 워낙 널리 퍼졌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는 인터넷으로 거래할 수 있고 또 이걸로 돈을 받으면 추적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랜섬웨어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더 광범위하게 퍼뜨리려고 그러고. 비대면 시대, 보안이 취약해진 사이 인공지능 IT 기술로 무장한 랜섬웨어가 우리 기업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문제는 랜섬웨어라 불리는 이 사이버 범죄가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랜섬웨어를 막기 위해서는 보안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야 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비용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습니다. 때문에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김민경 기자입니다. 연 매출액 50억 규모의 한 중소기업입니다. 사무실 컴퓨터마다 랜섬웨어를 차단하는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5년 전 호된 피해를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백신 같은 거잖아요. 자기가 먼저 걸린 사람을 봐야 그런 게 효과가 나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보안 시스템을 갖춘 중소기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정보보호 예산을 편성한 기업은 3곳 가운데 1곳뿐이었습니다. 100억 미만의 기업들은 대부분 보안인식 자체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100억에서 300억 사이의 기업들이 보안인식에 대한 개념은 있지만 비용적 부담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입을 못하고 있는. 이렇다 보니 랜섬웨어 피해의 70% 정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었고 대기업은 1%에 불과했습니다. 재정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지자체는 경기도 정도뿐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무료 웹 보안 도구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나서 보안 시스템 구축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제 1, 2년 동안 계속 교육시키고 또 이런 사람 뽑아야 된다라고 유도해서 이제 중소기업이 자기 힘으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틀을 마련해 줘야 되겠죠. 미국의 경우 해커와의 협상을 아예 범죄로 규정해 기업 보안 강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정책 노력이 없는 한 국내 기업들이 랜섬웨어의 손쉬운 먹잇감에서 벗어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전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게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그런데 확산세가 심각해 야간 통행 금지령까지 내려진 프랑스에선 한 시골 마을에 수천 명이 모인 신년 파티가 열렸습니다. 경찰은 헬기까지 동원해 36시간 만에 아이들을 해산시켰습니다. 파리 양민효 특파원입니다. 프랑스 북서부 시골의 한 대형 창고. 빽빽히 들어찬 사람들이 춤을 춥니다. 마스크는커녕 술을 마시고 환각제가 든 풍선까지 붑니다. 코로나19로 야간 통행 금지령까지 내린 프랑스. 6명 이상 모임도 엄격히 금지했지만 이 창고 파티에는 수천 명이 몰렸습니다.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 온 원정객도 있었습니다. Là, on est un peu conscient qu'on est en train de cramer un peu notre jeunesse dans cette histoire. Et je crois qu'il y a toujours cette espèce de forme de lutte contre la dépression aussi qui nous pend au nez quelque part. 지난달 31일 시작된 파티는 경찰과 지역 헌병대가 헬기까지 동원해 해산에 나서면서 36시간 만에야 끝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돌을 던지고 경찰차까지 불태우며 저항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주최 측 2명 등 8명을 구금하고 1,600여 명을 마스크 미착용과 통행금지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파티 참석자들은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휴 사흘 동안 프랑스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평균 14,000여 명. 심각한 확산세로 동부 15개 지역은 어제부터 통행금지령이 저녁 6시로 앞당겨졌습니다. 크리스마스부터 이어진 긴 휴가가 끝나고 본격적인 복귀가 시작되면 감염자가 더 증가할 거란 우려에 프랑스 정부는 학교 개학을 놓고 고심 중입니다. 3차 봉쇄가 멀지 않았다. 프랑스 보건부 장관은 이미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남미의 피카소로 불리는 에콰도르의 국민 화가 오스왈도 과야사민의 작품이 국내에 처음 소개됐습니다. 이 전쟁과 폭력으로 인한 아픔을 드러내는 그의 모든 작품은 에콰도르 국가문화유산인데요. 정부의 승인까지 얻으며 26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한국 관객을 찾아왔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우리에겐 아직 낯선 땅 에콰도르. 그 먼 곳에서 26시간 넘는 비행 끝에 한국에 온 작품들입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폐허가 된 땅에 남은 고통이 캔버스에 고스란히 새겨졌습니다. 민중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 독재자들의 모습도 낱낱이 그려졌습니다. 무고한 유대인을 학살하고 평화와 자유를 향한 염원을 폭력으로 제압하면서 비열한 눈초리로 감시합니다. 2차례 세계대전을 비롯한 갖가지 참상을 겪으며 평생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를 화폭에 담아온 에콰도르 국민화가 오스왈도 과야사민의 대표작입니다. Soy un clavo que va penetrando cada vez más al dentro de mi realidad, de lo que me rodea, de las angustias de los seres humanos en la tierra. 남미의 피카소로 불리며 존경과 사랑을 받은 이 화가는 노년기엔 세상에 대한 분노를 넘어 생명과 평화, 인간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어릴 적 엄마 품을 기억하며 어머니와 아이의 모습을 그린 작품들은 화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이 화가의 모든 작품은 에콰도르의 국가문화유산. 두 나라의 문화 교류를 위해 정부 승인까지 얻은 뒤에야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민족적인 어떤 그런 그 경랑의 어떤 그런 시대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에콰도르 국민화가의 작품 속에서 뭔지 그 공통점을 좀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국보급 예술가의 작품 89점을 국내에서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